안녕하세요. 김기한TV 김기한입니다. 오늘은 재고관리의 입문, 재고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VOD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퀵하게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제 재고의 의미, 재고의 중요성, 적정 재고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들으시다가 지루하시거나 길어져서 이제 뭐 놓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고의 의미, 재고의 중요성, 적정 재고 이 세 개 다 챕터로 나눠서 이 유튜브 상에서 이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바로 가서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의 의미입니다. 일단 재고의 의미. 네이버에서 재고라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이미지들이 주로 나옵니다. 창고에 뭔가가 스탁이 막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박스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재고 현황판 제작, 재고 관리 대장, 재고 뭐 제품 재고 관리 대장. 그러고는 이제 뭐 엑셀 시트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재고라는 개념이 박스 이렇게 뭔가 쌓여 있는 거. 현물로서는 물질적으로서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고라는 게 어쨌든 재고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엑셀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는 일단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재고의 의미. 첫 번째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이거를 재고라고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라고도 하죠. 이 재고를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제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굿즈죠. 상품 재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제조한 제품으로서의 제품 재고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재고, 요건 이제 상품 재고죠. 조금 개념이 조금 틀려요. 직접 제조한 재고는 이 제조 원가가 매월 생산량이라든지 자재 투입 양이라든지 자재 구입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재고는 원가가 매월 달라요. 생산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틀립니다. 지난달에 했냐, 두 달 전에 했냐, 석 달 전에 했냐, 이번 달에 했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천재지변이 있었냐, 영업일수,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데 24시간 30일 동안 잘 돌렸냐,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20일밖에 공장을 못 돌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제조 원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이 재고, 상품 재고 같은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오는데, 보통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계약된 단가가 있어요. 그 단가로 들어옵니다. 단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는 금액이 쉽게 이 제품 재고처럼 크게 들쑥날쑥, 자주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리스팅에서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단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나지 않거나,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하고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한 금액으로 매입을 이제 하기 때문에 매입한 금액, 이 제조 이제 사온 금액이죠. 매출 원가, 이 원가 자체가 크게 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동안 쌓아놓고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 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관리에 대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손실 없이 팔 수가 있습니다. 예. 사온 가격이 좀 많이 고정이 돼 있다. 이거는 생산한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충분히 할 수 있다.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재고의 의미로서는 이제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재, 재료, 머티리얼 이게 이제 되는데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재료 자산. 예. 이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나사나 이런 거는 사실 임팩트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몇 개 분실하거나 제조하다가 버려도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조 원가 자체가, 그러니까 재료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소모성 재료는 영향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만 주요 부품들, 핵심 부품, 특히 요즘 뭐 전기차라든지 이 뭐 이제 아세이로서 다른 생산 업체에서 모듈형으로 생산해온 재고를 조립하는 식의 생산 라인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핵심 모듈형 부품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 그러니까 생산 원가, 재료비 이게 굉장히 높죠. 제품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듈 단위, 재료사. 그래서 이런 산업 추세상 이게 산업 분야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제조 원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재료들 관리가 중요한 것들, 품질 관리라든지 매입할 때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소모성, 대표적으로 나사나 너트, 볼트 이런 이제 재료들은 크게 이제 한 덩어리로서 많이 이제 매스로 사와서 최대한 싸게 사와서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한두 개 잊어버리거나 불량이 나거나 이게 이제 크게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있는 자산. 예. 이제 제공품이라고 하죠. 제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공장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보통 뭐 요런 식의 컨베이어 생산 라인을 통해서 이제 조립을 하다가 뭐 어느 루트까지 이렇게 투입해서 그냥 다 만들고 그날 마감을 하는 라인도 있겠지만 이게 라인이 굉장히 길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은 조립을 하던 과정에서 두는 재고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워크인 프로세스,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생산 공정에 있는 상태의 재고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장 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깨끗하게 청결하게 생산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의 이런 재고 자산, 이미 투입된 재료들, 이미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된 이런 이제 워크인 프로세스의 제공품들은 다음 날 이어서 바로바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하루 뭐 이제 뒀다고 해서 품질 불량이 생기거나 분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그러면 이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품하고 조금 다르게 반제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세미 피니시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고 자산. 그래서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로 이제 따로 별매, 따로 이제 그대로 이제 팔 수가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부품이긴 하지만 그 부위만으로도 시장에 내다 놓고 바로 팔 수 있는 이런 반제품이 있고요. 완제품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 팔 수 있는 이제 재고 자산.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서랍장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지만 요 상태로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더 붙여서 세트로 가구를 판매하던 업체에서 요 서랍장 자체만으로 요렇게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취향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칠도 하고요. 마감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다른 가구장에 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예, 요렇게 이제 어쨌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반제품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가 아닌데 재고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 재고는 있지만 재고 자산이 아닌 거. 요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시 상담용 모급, 전시나 상담용 모급, 이제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에 뭐 100만 원씩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활부 개념으로 통신 요금에 묻혀서 뭐 이렇게
사니까 그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매장을 우리가 하는데 매장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을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정품을 깔아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매장에 이 또 사이클도 굉장히 빨라요. 6개월마다 신모델이 나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시 상담용 모급, 껍데기만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만들고 실제 작동도 안 되고 작동이 되더라도 데모 플레이 정도만 되는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재고 자산으로 잡질 않습니다. 재고 자산의 첫 번째 의미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판매 비용, 비용으로 다 떤 거예요. 출시를 하는 그 순간, 현장에 내놓는 순간 그냥 비용으로 떱니다. 그러면 얘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비용들은 추후에 생산해서 판매될 제품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비용으로서 그냥 뿌려지고 그 이후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는 재고 자산이 아니죠. 관리를 안 하게 되고요. 연구 개발용 시제품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료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는데 얘도 R&D 비용으로 보통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료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재탕하고 오래 쓰면 좋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투입된 비용들은 앞의 사례처럼 나중에 연구 개발비로 다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체험용 샘플. 이거 샘플 없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소량의 이런 체험용 샘플을 많이 생산하고 뿌립니다. 이거 관리될까요? 재고 관리 안 됩니다. 나가는 순간 그냥 다 비용,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으로 다 떨어버립니다. 판관비로 다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뿌린 만큼 영업활동 잘해서 많이 팔면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이런 재고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물이 있으니까 재고 아니냐, 재고 자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지만 재고, 뭐 굳이 재고라면 재고일 수는 있겠지만 자산은 아니에요. 비용으로 다 떤 항목들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침대, 가구 뭐 이런 쇼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쇼룸에 이제 매트릭스들은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재고 자산일까요? 아니면 이제 비용으로 처리된 것들일까요? 현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재고 자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쇼룸에서 관리도 다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목적 자체가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체험용이잖아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체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비용 혹은 뭐 마케팅 비용으로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다 처리된 것들이고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비용으로 다 처리해 놓고 나서도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폐기를 할 때 폐기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폐기를 하지 않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거 뭐 쓰던 건데 사가실 분 있으면 사가세요라고 해서 떨기도 해요. 이제 뭐 정책에 따라서 이거는 뭐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대부분 어쨌든 영업용 매장이나 쇼룸에 있는 이런 거대한 가구라든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은 다 재고 자산이 아니다. 비용으로 처리된 것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 원가 구조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 제조 원가라고 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게 이미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조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제조 원가는 매달 이게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재료를 사오는 시점, 재료를 사오는 가격, 그 노무비, 경비 이게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달 생산량이라든지 근무 일수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들쑥날쑥 좀 하고요. 판관비는 이 완성된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또 붙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추구하는 게 요런 이제 판관비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 원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D2C죠. 공장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만든 거에서 뭐 마진도 최소화하고 영업 한촉, 백화점 판매 비용, TV 광고 비용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합니다. 이 판관비 구조를 최소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왕이면은 고객이 주문 넣으면 온라인으로 다이렉트로 물건을 쏴주죠. 네, 그래서 이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또 있는 게 제조 원가를 또 너무 낮추면은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들어가는 요소를 여기서 또 이제 필요 품질, 현장에서 얘기하는 기준 품질, 최소한의 품질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나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제조 원가를 너무 낮추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나중에 물건 팔고 나서 마케팅이나 활동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팔고 나서 클레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품질.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썼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기더라. 예. 그래서 고객의 VOC, 고객의 불평, 불만의 리뷰가 많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연속성 있게 비즈니스가 되기가 힘들겠죠. 이런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충분히 그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 효익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세이브를 할 부분은 세이브 해야 되겠지만은 지켜져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낮추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제 재고 관리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건 판관비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판촉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에이징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뭐 물류비 5배송 했을 때 물류비가 더블 3배, 4배 든다든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요소인데 생산 잘하고 나서 이왕이면은 적절한 시기 안에 빨리빨리 팔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재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재고의 중요성입니다. 재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감을 좀 오셨을 거예요.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재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했으면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되지 않냐? 단순하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발생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매자는 보통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돈을 주고 재화, 그러니까 제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돈을 지불하고 요 서비스를 받는 요 관계에 있어서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이 얻는 효용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면은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조금 이제 100만 원 내게나 아리까리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80만 원, 70만 원 내가 느끼는 효익보다 더 저렴한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순조롭게 이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재고의 의미에서 제가 원가의 3요소를 한번 읊어드렸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게 일단은 들어가야지 제품이 생산이 되죠. 여기에다가 판관비, 관리, 재고 운송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그리고 이제 적정 마진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판매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판매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가격보다 내가 느끼는 효용이 더 커야 돼요. 무조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읊어드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제조원가는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판매 가격은 이렇게 형성된 제조 원가에다가 마진
그리고 뭐 판관비 이런 거 이제 들어가겠죠. 효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가치인데 여기서 효용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파워라든지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가성비, 가심비.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쓰는 것보다 성능이 좋다. 내가 돈 내고 쓰는 것보다 보기가 좋다. 예. 디자인이 좋다. 이런 효용을 느껴야 돼요. 이 효용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구매하고 당일 발송이 되느냐, 설치가 되느냐. 보통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사이에 설치가 돼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서 상담하고 30분 내로 개통이 되죠. 가구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빌트인 그 가전 비즈니스를 하면서 봤을 때 가구 이제 디자인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배송을 받는데 일반 리빙 가구들 뭐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침대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내는 배송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늘어진다. 약속한 날짜에 배송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 효용이 떨어지는 거겠죠. 반대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니즈대로 빠르게 움직여준다면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재고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면은 바로 배송을 할 수가 있고 없으면은 또 생산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리뷰를 봤어요. 모 매트릭스사, 모 침대 이제 매트릭스사 리뷰를 봤더니 배송받기가 좀 짜증났대요. 배송 시간 뭐 지정도 안 되고 굉장히 배송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물건 받아 봤더니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침대, 이 매트릭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력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품력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느끼는 기대 효익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서비스, 배송에 대한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리스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재고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효익보다 이제 판가, 판매 가격이 있죠. 판매 가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판관비 요소의 재고 비용은 계속해서 재고가 생산하고 나서 판매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 비용. 그 재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서 재료를 다 사서 뭐 이렇게 쓰면은 덜 할 건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은행 이자도 땡겨서 쓰고 그다음에 그 자재 구입한 대금도 줘야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들이 안 팔리면은 현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고는 어쨌든 현물 재고는 어딘가 쌓아둬야 되다 보니까 그 재고 적재하는 장소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핸들링을 하면 할수록 여기 A 영역에 놨다가 B 영역으로 옮겼다가 옮기면 옮길수록 또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매트리얼 핸들링 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류 창고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영역에다가 재고를 쌓아놨다가 또 어느 영역으로 옮겨주고 이런 거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 요 재고 관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만들어 놓은 이 완제품이 가만히 두면 감모와 분실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죠. 가만히 두면 딱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원 연호릴이 중요한 이유가 가전제품도 되게 오래전에 생산한 제품, 뭐 물론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이제 출하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제품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를 하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이게 사람이 물류 창고에서 뭐 이동을 하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런 어쨌든 요소들, 인자들, 이자 비용, 스페이스 비용, 그다음에 이제 핸들링 비용, 재고 핸들링 비용, 감모와 분실, 요런 게 이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판매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에 이게 결국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손해를 나는 절대로 안 보겠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재고 비용 이만큼 더 늘었는데 이거 나는 그만큼 가격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현명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면 안 삽니다. 예, 효익 얘기해드린 것처럼 안 삽니다. 그럼 기업은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이 느끼는 효익보다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업 손실,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고 관리 잘못하면 혹은 만들어 놓은 재고를 빨리 처분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쌓아두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조업체에서 딱 생산해서 고객한테까지 이제 배송되는 요 단계가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공장에서 쌓아 놓은 거 혹은 뭐 주문 받자마자 생산해서 쏴주고 이러면 이상적일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리더십이나 이게 원체 특이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리빙 이제 퍼니처, 가구라든지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 브랜드나 특정 제품을 고객이 선호하더라도 배송이 바로 안 된다. 이게 뭐 타사보다 배송이 많이 늦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제품을 사게 돼요. 그럼 판매 실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재고라는 거를 이따가 뭐 적정 재고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쌓아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이 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거점별로 거래처 창고라든지 창고가 좀 필요해요. 이 매트릭스 생산해 놓은 거, 제품을 생산해 놓은 걸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 권역으로 배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세링을 했어요. 판매를 다 했는데 이제 계약에 의해서 야 이거 못 팔았는데 반품해줘. 혹은 재고 관리를 얘네가 잘못해서 감모 분실 얘기 드렸잖아요. 재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반품해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비용 발생하죠. 그리고 적정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 창고를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거기서 이제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점별로 이렇게 판매 고객이 주문을 넣으면 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놔도 이 수요라는 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팔리고 지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팔리고 그러면은 지방에 남는 재고를 수도권으로 보내서 소진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재고 이관을 하게 되겠죠. 물류비가 들게 되겠죠. 예, 물류비. 그러니까 커다란 트럭에다가 제품 다 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인건비도 들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재고 파손이나 분실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에서 주문을 받을 때 고객이 이제 뭐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 중에 보면은 좀 들쑥날쑥 의지가 약하신 딱 시원시원하게 결제를 하거나 시원시원하게 의사결정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판매사원의 개인기로 인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변덕이 심하신 거예요. 나는 이게 A 사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돼서 A 필요 없다. 이미 물건이 배송이 이제 출발했는데 나 딴 걸로 바꿔줘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도 때문에 차가 이만큼 왔지만은 돌려보내고 B
재고를 이렇게 다시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상 물건 받아봤는데 내가 쇼룸에서 본 거랑 좀 느낌이 틀리다, 바꿔달라, 뭐 이렇게 변덕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니저들, 슈퍼바이저들,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직접 주문도 넣다 보니까 주문을 잘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말을 조금 이제 안울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소지를 잘못 넣어서 오배송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품을 해야 되고, 물류비가 또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제품을 만드는 이 돈은 묶여있는 돈이에요. 이미 투입된 돈이에요. 다 묶여있어요. 예, 물건 이거 팔면은 현금화해서 요거 이제 돈 나간 거 메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관비는 판매 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품 생산 완료 후에 판매까지 길어지면,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도 나빠지고, 손익 구조도 나빠지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도산,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자도산. 물건 잘 팔고 비즈니스 잘 해놓고도 재고 관리라든지 재고 운영이 잘 안 돼서 현금이 안 돌아서 부도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재고의 중요성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지누스라는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로 팔렸죠. 이 지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 1위입니다. 주로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고, 얘들이 주로 다루는 매트릭스는 메모리 폼 타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폼 타입을 이제 주문해서 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매트릭스처럼 설치 기사가 2분 뭐 이렇게 날짜 잡고 이렇게 오지 않고 택배로, 이런 식으로 택배로 많이 쏴요. 물류비가 훨씬 적게 들죠. 이제 딱 압축해서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되기 전까지 스페이스 비용도 적게 들고 공간도 적게 들고, 택배로 쏴줄 수 있으니까 설치 기사가 트럭에 실어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요게 이제 집중을 했어요. 이 아마존이라는 이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했고요. 판매 1위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커머스를 장악하다 보니까 역으로 백화점이나 쇼룸에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리한 상품 기획, 이제 메모리 폼 중심의 이 상품 기획을 하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구조상으로라든지 재고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유리한 요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송비, 스페이스 비용 세이브하는 거,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가구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게,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아무래도 좀 저렴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 침대, 전통 스프링 침대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뭐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에이스라든지 시몬스라든지 뭐 베스트 슬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따라가기는 그 영역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저가 시장, 메모리폼 저가 시장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장악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게임 체인징을 할지는 좀 두고 볼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재고 관리에서 굉장히 재미를 봤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재고가 이제 너무 과다하다 보면은 이제 최대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한 톨이라도 이제 캐시가 돌아야 되니까 한 톨이라도 이거를 회수하고 싶어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물류비라든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조 원가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죠, 흔히 말로.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이렇게 재고를 소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의류업에서 이런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고요. 97년도 IMF 때 흔히 이제 빅4라고 부르는 4대 기성복,
제조사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코롱이 재고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툭하면 재고 소각했다, 또 재고 소각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재고는 필요하기다. 없으면 장사도 못하지만은 이제 아끼면 똥 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제조 원가 들어간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해서 폐기를 해야지만 되는, 재고를 소각해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고의 또 다른 역할. 재고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재고는 필요하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양날의 검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단 없으면 매출 실기, 고객이 와서 재고 없어요? 그럼 뭐 옆집 가서 사지, B 브랜드 사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매출 실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고를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과하면은 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 재고, 그리고 적정 재고,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CM 강의를 하면 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재고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고객의 이제 수요 변동성, 고객이 어떤 매장이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대씩 팔리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 100대씩 꾸준히 1년 내내 그렇게 팔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80대만 팔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40대가 팔 수도 있고, 고객의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변동성이 있어요. 이거를 적정 재고가 흡수를 해야 되고, 이 적정 재고 안에서 이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안전 재고를 충분히 보고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도 공급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게, 나 혼자 모든 재료, 부품들을 생산해서 자급자족하는 사업이면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제조기업들이 하는 이 행태를 좀 뜯어보면, 나사 하나라도 사와야 되잖아요. 스프링을 사오거나, 천을 사오거나, 원단을 사오거나, 포장지를 사오거나. 근데 극단적으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혹은 사장님 내 가족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을 못 받아서 출하를 못 하겠죠. 생산을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물건은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안전재고를 좀 쌓아두면, 적정재고안에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안전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두면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재고는 변동성,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은 특히나 안전재고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해줄 수 있다. 요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고의 중요성, 재고는 필요하기다. 양날의 검. 없으면 매출 실기, 과하면 재고 비용. 요게 이제 재고의 중요성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정 재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적정 재고. 앞에 이제 적정 재고라는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적정 재고. 그러니까 감은 좀 오시죠. 적정이라는 말 때문에 적정 재고. 그래,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적정 재고, 적정 재고 수준만큼만 가지고 있으면은 비용 증가도 그렇고 감당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 재고의 종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안전 재고가 있고요. 주기 재고가 있어요. 주기 재고. 입출고의 평균 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회사는 100개씩 매일 만들어요. 그 중에 80개는 출하를 합니다. 80개는 출하를 해요. 그리고 그 80개가
다음 날 되면 어쨌든 다 이제 시장에서 소진이 됩니다. 예. 그 주문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재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기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략 재고라는 거는 평상시에 가지고 가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재고, 주기 재고까지 해서 보통 적정 재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 재고까지 얹어서 적정 재고라고 하고요. 이 적정 재고는 의사결정에 의해 추가로 더 쌓아야 하는 재고인데 대표적인 게 성수기 프로모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이제 그 성수기에 뭐 이사철, 뭐 혼수철, 뭐 이런 시기, 결혼철 이런 시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제품이 더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때 뭐 우리가 또 파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겠다. DC를 뭐 30% 정도 더 치고 매출을 얼마만큼 늘려보겠다. 그러면 이제 재고를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전략 재고였고요.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과잉 재고 혹은 악성 장기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기 재고 밑으로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입출고 사이클 재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재 부족 혹은 쇼테이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자재 결품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재고를 안전 재고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도 중요해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입출고 사이클 주기 재고 이만큼 쌓였다가 판매가 되는데 이제 이만큼 쌓였다가 판매가 되는데 요 시점을 요 텀을 입고되는 시기라고 두면은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하를 하면 좋겠죠. 매일매일 매장에서 개인 장사를 제가 하는데 매장에서 재고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매일매일 물건을 못 팔아요. 혹은 매일매일 파는 양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받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물류비가 그만큼 들어갈 건데 차가 그만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적정 이 사이클 재고처럼 요거에 연동해서 적정 재고 이제 투입 배송 주기 요런 게 좀 설정이 됩니다.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감을 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 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공장에서 우리 매장으로 물건을 바로 갖다 주느냐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인근에 있는 중앙 창고에 물건을 갖다 줬다가 거기서 또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그럼 시간이 또 이제 잡아먹게 되죠. 그러면은 최소 반나절 뭐 심하면 하루 정도 시간은 더 걸리게 되죠. 그럼 재고를 하루치 이상 더 자연스럽게 보관하게 되는 거죠. 사이클 재고 그만큼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방식. 비즈니스에 따라 다른데 이 판매 계획과 연동해서 딱 요만큼 나는 무조건 재고를 쌓아놓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 선을 딱 꺼놓고 이만큼은 재고를 무조건 쌓아놓으세요. 혹은 무조건 주문해야지만 생산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자재고 뭐고 그냥 이런 것만 쌓아뒀다가 완제품 안 쌓아두고 그때 생산하면 되니까 보충 방식 자체가 완전 틀려지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적게 혹은 없이 가져가게 되고 이 보충 방식에 따라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특성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여름에 주로 팔리죠. 보통 에어컨 성수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5월에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5월부터 더워지니까 5월부터 8월입니다. 8월이 넘어가면 날씨 어떻죠? 선선하죠. 안 팔려요. 그 이후부터는. 근데 미련하게 9월, 10월에 대량 생산해서 자재 남는 게 아깝다고 입고를 해두면 그거 어떡해요? 겨울에 누가 에어컨 사죠? 못 팔죠? 정말 싸게 팔지 않는 이상 못 팝니다. 재고로 창고에 쌓아둬야 되죠. 그럼 재고 비용, 이자 비용 현금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다 투입이 됐고
일하시는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다 지급이 됐고 업체에다가 재료 사온 비용도 다 지급이 됐는데 현금이 묶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요 특성에 맞게끔 적정 재고가 시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드 타임 특성. 이 네트워크 구조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인데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죠. 대한민국 조선 팔도가 하루 중에 하루 안에 웬간하면 다 배송이 됩니다. 섬, 뭐 이런 산간 지역 제외하고는. 근데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혹은 뭐 이태리로 수출을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리드타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맞게끔 이 사이클 재고 개념을 적용했을 때 요번에 물건이 들어오고 한 달 뒤에나 물건이 들어온다. 네, 배송돼서 들어온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전재고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 네, 비용 구조. 이 제조 원가가 굉장히 낮으면 낮을수록 의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부담이 없어요. 쌓아놓고 있어도 돼요. 팔리기만 잘 팔린다면. 근데 부품 하나가 굉장히 고가인 전기자동차다. 전기자동차 부품을 뭐 의류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다르죠. 예, 비용 구조. 현금이 그만큼 많이 불확실성 상황 중에서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현금이 그만큼 많이 물리고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조금씩만 쌓아두고 확실하게 파는 거에 더 중심을 두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준. 이제 기업의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이 사업 특성상 우리 회사는 3일 내에만 주문받고 배송하면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전국 각지 어디든 오늘 내가 주문을 받았다. 4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 돼. 꽃배달 서비스 같은 거. 네, 꽃배달 서비스 같은 거.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겠죠. 예, 얼라이언스를 맺고 전국에 있는 꽃 이렇게 공급업체에서 배송이 나가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재고를 얼마만큼 더 쌓아둘 거냐, 미리 확보를 할 거냐, 전국적으로 재고를 쌓아둘 곳을 둘 거냐, 요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적정 재고 수준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정 재고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고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전재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안전재고 산출에 대한 로직은 일단 뭐 요번에 수식적으로나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하고요. 안전재고 일단 개념은 수요의 변동성, 이 동적인 변화에 의하여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재고인데 우선 이론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상으로 계산상으로 그동안 팔렸던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갔던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재고의 크기를 이론적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계산기로 두드린 것처럼 딱딱 아구가 맞게 잘 돌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재고 특성. 재고의 단가라든지 이제 비싸면은 적게 쌓아두게 되겠죠. 싸면은 이제 그만큼 많이 쌓아둬도 부담이 덜한 거고. 크기도 너무 크면은 쌓아두기 뭐 하지만 정말 뭐 공간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쌓아둘 수도 있는 거고. 입고 주기라든지 최소 주문 수량, 최소 생산 수량 뭐 이런 부분들 라 사이즈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이론 재고 플러스 재고 특성 그리고 결국 재고는 돈이 묶여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자 비용, 스페이스 비용, 창고 임대료, 뭐 취급 비용, 재고 유지 비용, 감가상각 비용, 분실 비용, 품절 비용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안전 재고를 뭐 얼마만큼 쌓을 거냐, 2주치를 쌓을 거냐, 1주치를 쌓을 거냐. 보통 뭐 주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주일 우리가 평균 뭐 몇 대 정도, 몇 개 정도 파는데 일주일치를 쌓아두겠다, 2주일치를 쌓아두겠다. 이 정도로 보통 언급을 합니다. 요런 이제 안전재고를 산출하는데 요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감을 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재고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고 없이는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반대로 가장 효율적인 재고 관리는 재고 없이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 고객 수요의 빠른 대응.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재고를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재고는 이제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리드 타임의 변동성이 많은 경우에 따라서 이 수요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의 불확실성. 앞에 제가 잠깐 뭐 그런 예를 들었는데, 팬데믹이 이제 갔어요. COVID-19 is gone. 팬데믹이 이제 갔습니다. 갔지만은 이 전염병, 요 시절에 출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글로벌 원자재 공급자가 이 불확실성, 뭐 중국에서 자재가 뭐가 안 들어와서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우리는 이미 겪어봤어요. 그래서 공급 사슬의 붕괴, 완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자재가 들어가는데 공급사가 다 틀려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혹은 두 군데만 제때 원하는 물량, 약속된 물량을 공급 못하게 되면 안 들어가죠. 완제품을 생산을 완료를 못하게 되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제품의 재고 확보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게 되는데, 요 측면 때문에 안전재고를 더 높일 여지도 발생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제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보통 B2B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수송 중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주를 이렇게 해서 따내게 되면은 1년 반 뒤에 납품을 하게 돼요. 그런 거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송 중인 거. 아까 그 뭐 미국에 수출하거나 뭐 이태리에 수출하거나 이런 얘기 드렸죠. 수송 시간이 긴 경우, 중요한 재고 형태. 이게 예를 들면은 중동산 그 유주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수송되는 석유 같은 경우는 이동 중 재고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S-오일이라든지 뭐 SK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또 어디 있죠? GS 칼텍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재고, 기름 재고 전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7-80%가 떠댕기고 있어요. 바다 위에 운송 중인 재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재고 유지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배가 떠댕기는데 바다는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배가 항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고를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이 재고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재고를 꼭 필요하게끔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재고에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유지도 해야 되고 안전재고, 적정재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결국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PSI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뭐 영업을 하시든 뭐 뭐 물류를 하시든 자재를 하시든 혹은 뭐 경영관리에서 일을 하시든 이 PSI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PSI 간단해요. 사오거나 생산하는 거 P, S는 판매하거나 출하하는 거. 생산이나 구매한 거에서 판매한 거, 나간 거 빼면은 남은 수량 되겠죠. I, 인벤토리. 그래서 PSI라고 부르고요. 매일매일 혹은 뭐 주 단위로 미래 구간 1년이 52주인데 이 보통은 SCM 관점에서 주 단위로 이 PSI 관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 단위로 PSI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미래 구간까지 계획을 쫙 짜서 이렇게 뭐 이제 계획을 짠 구간이 지나 보면 결과값이 대입이 돼 보면은
재고가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차 혹은 뭐 미래 구간에 생산을 더 하거나 더 사와야 되거나 뭐 세일즈 계획을 더 높여야 되거나, 이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I 운영 시 고려사항은 수요 예측 정확도, 그러니까 판매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만큼 명확하고 맞출 거냐. 네, 모델별로 뭐 100개씩 팔기로 했으면 100개를 진짜 다 팔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하는데 최소 주문 수량. PSI를 계속 주차별로 깔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차 뭐 다음 주차 2개만 더 하면 돼. 근데 앞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2개, 1개 때문에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것 자체가 낭비이거나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트럭에 이왕이면 한 방에 가득 채워서 나가는 게 기름값, 인건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맞게 이제 MOQ 이제 최소한 이만큼은 주문 들어와야지 배송을 해주거나 하는 이 룰이 세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MOQ 최소 주문 수량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드 타임. 생산지에서 창고까지의 배송 시간, 생산지에서 뭐 고객대까지의 배송 시간 얼마나 걸리냐. 반나절 만에 되느냐, 뭐 2시간 만에 되느냐, 하루 만에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계획들까지 다 따졌을 때 뭐 2, 3일이 더 걸리느냐, 혹은 해외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4주 걸린다, 6주 걸린다, 7주 걸린다, 통관까지 치면은 일주일 더 걸린다. 예, 그래서 이런 리드 타임까지 PSI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장단 입장에서 주 단위 판매 계획을 이제 그 판매처들 혹은 직영샵에서 PSI 관리를 매주 이제 해주면서 판매 계획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거를 모읍니다. PSI를 모으죠. 그럼 공장에서 지난주까지 생산한 거 뭐 얼마 팔았고 생각보다 덜 팔았고, 그럼 재고 좀 남네, 그럼 생산을 좀 덜 줄여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주 단위 판매 계획을 업데이트 해주고 각 채널별, 각 스토어별 PSI를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래 구간에 대한 특히 판매 계획 업데이트를 잘해주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공장에서는 매주 SNOP라고 하는데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이라고 해서 판매 계획에 대한 합의, 전체 물동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걸 확정을 하게 돼요. 전략 재고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되고, 우리 매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뭐 결혼 박람회를 한대. 요때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런 프로모션을 할 거야. 그러니 재고 더 준비해줘. 요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스토어별 재고 보유 현황 및 미래 판매 계획을 업데이트 하는데 다 잘하는데 3번 스토어에서 반밖에 못 팔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판매 적각도, 배송 리드 타임, 요거를 다 고려해서 전체 주 단위로 우리 회사는 물량을 얼마만큼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거, 미래 구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시성하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접 매장으로 이제 재고 이관,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관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치면은 그 스토어별로 혹은 뭐 거점별로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이관해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SNOP, Sales and Operation Planning, 이 미팅을 하는 목적은 수요, 이 공급 간의 균형을 어쨌든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공급 사슬상에 이제 모든 부서들이 동의 실행 가능한 하나의 통합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용어가 싱글 플랜이라고 해요. 싱글 플랜. 이 각 판매처 매장이 몇 주차에 몇 대 팔겠습니다라는 숫자에서부터 보고 생산 계획이라든지 공급 계획이라든지 뭐 물류 이동 계획이라든지 자재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시작점이 되고, 그 하나의 숫자, 판매 계획 하나의 숫자에서부터 이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톱니바퀴 맞도록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싱글 플랜이라고 부르고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변화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기민하게 대응시켜 전체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 스피드한 경영 사회잖아요. 시장 대응 느리면은 판매 실기 일어나고 시장 다 뺏깁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최대한 빠르게 스피디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 체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스피드 경영의 1인자 삼성전자가 이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고 소진에 대한 플랜 B가 항상 있어요. 그 판매 적확도라는 게 어디까지나 적확도고 맞출 수가 없거든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이상 이거를 적확도를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고가 얼마만큼 늘어지게 되고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그 비용 발생할 거를 앞에서 돈으로 쓰고 사전에 막겠다. 이런 플랜 B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기생산해 놓은 재고를 충분히 팔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 안에 충분한 판매를 이제 못해서 장기 재고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소진에 대한 프로모션에 대한 계획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5주차까지 재고 소진 못하면 6주차부터는 몇 프로 추가 할인 이렇게 해서 판매, 뭐 쇼룸 방문 및 뭐 체험했던 기확보한 가망 고객에게 우선 뭐 연락해서 소진하겠다. 그럼 이제 재고 판관비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를 마케팅 혹은 뭐 영업 비용으로 미리 써버리고 그 이상 예상한 이만큼 비용으로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재고는 소진해버리고 떨어버리고. 또 하나가 글로벌 오퍼레이션. 아까 이제 이 그림처럼 여러 매장에 전국구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재고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난구셋이라고 하는데 판매를 할 수 없는 이제 구스가 상품이잖아요. 난구스 이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재고에 대한 판별 및 등급별 추가 DC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좀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 하자품이 좀 되는 경우는 이제 애누리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추가로 DC 얼마 해드릴게요. 사가실 분 사가세요. 이렇게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가는 유통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네이버 중고나라 그 창업자 출신들이 나와서 그 차린 리싱크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유통이 안고 있는 재고, 판관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재고. 그러니까 난구셋도 걔네는 팔아요. 조금 하자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저렴하게 사와서 싸게 팝니다. 그런 전문 채널들을 좀 확보해 놨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한 번에 떨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 행사, 난구셋 재고 조금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전문 행사나 전문 행사만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잘 파는 지역이나 스토어가 있어요. 그런 거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 이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사내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뭐 가족 대상으로 염가 판매. 이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임직원들 저렴하게 우리 물건 사게 해주고. 이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이나 모델 같은 경우는 공장의 재작업을 통해서 완전 정품화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 어차피 잘 팔리니까 재작업 한번 하는 게 비용이 얼마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방법이고요. 어쨌든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고 소진 플랜 B에 대한 백업 계획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S&OP의 효과라고 뭐 표현했는데 결국 재고 관리, 재고 비용,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 요 사례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ROI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투자 대비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냐, in my pocket, 나한테 남는 게 얼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매출 10억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매출 10억을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이제 20%, 10억을 팔면은 20%, 2억이 남는 회사예요.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때 매출을 1억 더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한 거랑 그 다음에 재고 비용 같은 이 원가 절감, 이 뿌는 비용들을 세이브하는 거, 1억의 원가 절감을 하는 거 목표로 한 경우,
어떤가 따져보면 2억 벌던 거 원가가 8억이 들어가요. 매출 10억이 11억이 됐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2억 벌던 게 꼴랑 2.2억. 예, 1억이 늘었으니까 10%가 매출이 10%가 늘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효과가 그 상태 이 코스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원가 구조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꼴랑 2천만 원 더 번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우울하죠. 근데 반면에 매출은 안 늘었지만 새는 돈들, 재고 관리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원가가 그만큼 세이브 되게 되죠. 예, 매출 늘리는 게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뭐 회사 돈 가지고 사업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도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덜 힘든 게 원가 절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이브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을 바로, 이거는 영업이익에 바로 꽂히는 돈이기 때문에 고생 여기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꼴랑 남는 거고 여기는 1억 더 얹어서 영업이익 3억,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산 회전율일 때 40%의 ROI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SCM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SCM이 왜 중요한지, S&OP 왜 해야 되는지를 요 케이스로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재고가 왜 중요한지, 적정재고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사업적으로 원가 절감 많이 하고 매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적정재고의 중요성, 적정재고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고의 의미, 그리고 재고의 중요성, 핵심이 되는 이 재고의 중요성 안에서도 적정재고에 대한 개념, 결국 적정재고를 잘 유지해야지 돈 많이 번다, 요런 얘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실 더 길게 할 내용인데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서 좀 최대한 좀 짧게 주요 포인트 위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써봤고요. 이 세 가지 챕터가 바로바로 가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챕터 1만 보셨으면 2, 3를 나중에 또 바로 찾아서 이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댓글 다는 게 좀 부끄럽다, 이 정도로 내가 잘 모르는데 좀 부끄럽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고관리 입문,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